안녕하세요. 우리 지금부터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도 다 체크하시고 힌트도 체크하고 대신에 이거를 여러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나올 거고 실제 시험도 이게 다 우리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험은 유사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창조적인 문제는 안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70점 이상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운전면허 시험 하는데 뭐 100점 맞으면 물론 박수 받고 좋지만 그거보다는 합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깨끗한 상태로 하면 이제 회독할 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답, 힌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체크하는 거 그거를 거듭 강조한 대신에 이걸 여러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 나올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이제 40문제씩 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33문제 뭐 그 정도의 에너지를 좀 쏟아붓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85점 정도 되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좀 약간 있는 문제는 제가 꼭 요거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봤던 그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죠. 자, 먼저 1번인데 1번은 이제 사실 너무 쉬워서 뭐 해설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이게 비교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여기 내부 이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경영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영자를 위한 게 관리회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죠, 니은. 여기가 내부 이해관계자고. 그럼 기억은 당연히 여기잖아요. 외부 정보용. 그걸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보고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장님이 사우나 좋아하면 우리 사우나에서 회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회장님이 등산 좋아해요. 그럼 그 관악산 위에 연주대 위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장님 뭐 술을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 술 먹다 밥 먹다 말고 야 우리 소주 뭐 하고 하면서 회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게 재무회계예요. 여기 관리회계는 재무제표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재무제표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니니까 답은 이제 몇 번이 되냐? 답은 이제 1번이 된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아마 이런 문제 틀리면은 이제 여러분 전국 몇 속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틀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에 여기 기본 요소 있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뜻은 뭐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자산 빼기 부채고 여기 잔여 지분이다. 다 맞습니다. 그 다음 1번도 맞아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2번 문장이 좀 더 어려워요. 이 나머지 문제가. 그렇지만 답을 이제 찾는 데 쉽다. 왜냐면 1번, 3번, 4번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난이도는 이제 하급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냐.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만으로 아직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의무가 생겨요?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물건 사야지. 그런 의사결정만 가지고는 아직 의무가 없다. 저 집 사야지. 이렇게. 그것만으로 내가 뭐 어떤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근데 뭐 계약을 했어요. 이제 계약서 막 쓰고 이렇게 계약금도 걸고. 그러면 이제 꼭 사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안 하면 이제 돈 물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봐 있는 것처럼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그 의사결정만 가지고는 아직 현재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다. 나 저 빌딩 사야지. 그러니까 사겠다고 생각만 했어, 이렇게. 뭐 어떤 다른 구체적으로 뭐 계약서 쓰고 그런 게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기업의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1번, 3번, 4번이 쉬우니까 2번 문제도 역시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좀 중요해요. 3번은 좀 별표를 좀 쳐두시고. 왜냐하면 3번이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내공이 좀 있어야지만 3번 문제를 한다. 그래서 자산의 측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다 잠깐 써보면은 우리 뭐가 있었어요? 역사적 원가가 있고 반대말에 이제 현행 가치가 세 가지: 공정가치,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그리고 여기 현행 원가.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자산을 매도할 때 지금 뭐냐? 처분 가치가 사용 가치가 아니고 공정 가치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이게 바로 뭐다? 위에 있는 현행 원가라고요.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뭐다? 현행 구입 원가가 돼. 현행 구입 원가가 된다. 그 다음에 자산의 사용과 처분을 얻을 거를 기대한 현금은 여기 뒤에 현재 가치까지 붙어야 돼.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사용 가치가 된다. 사용 가치.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인데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죠.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그 다음에요.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것들 잘 보시고 특히 여기 이제 2번 제가 이제 사용 가치라고 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사용 가치 해놓고 나서 기대 현금을 하면 틀려요. 왜냐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 등장하는 거는 여기 사용 가치예요.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가 현재 가치가 들어간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3번 문제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 이 부분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요거는 조금 건너뛰어도 돼요. 라고 하는 문제를 한 5, 6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3번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번은 매우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3번 요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반드시 3번 문제를 그러니까 3번에 관련된 우리 기본서 내용 있죠.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얘는 매우 중요하다. 3번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된다. 자, 이제 4번 문제는 뭐냐?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여기 출발점이 매출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단기순익. 그리고 멈추지 말고 이제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하면 총 포괄 손익 된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 뭐가 있냐? 매출원가.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공장 직원의 급여는 여기 매출원가로 가고 본사 직원의 급여는 여기 밑에 여기 판매관리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기능별이 된다. 성격별은 뭐예요? 아니, 똑같은 급여인데 왜 이걸 공장 거하고 본사 거를 구분하냐? 그냥 합쳐서 우리 급여라고 하죠. 그게 바로 성격별이 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매출원가가 등장하니까 기능별이 된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법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물어본 질문이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를 찾는 거, 틀린 거. 그러면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 아니고 기능별로 하면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해야 된다. 답은 이제 4번인데 상기 손익계산서는 성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기능별로 하고 있어,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매출원가 나왔다. 매출원가가 나와 있다. 자, 나머지는 뭐냐? 여기 보세요. 금융원가는 뭐냐? 이게 이자 비용이에요. 워낙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의 항목, 포괄 손익 표시해야 될 최소한의 항목 중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다른 비용과 통합해서 공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자를 얼마 무는지를 공시하라. 요새도 여러분 이자율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자에 관심이 많다니까 우리가 저금리 세상으로 이제 한 20, 30년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금리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오고 그러면서 지나면서 갑자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저금리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다시 금리가 높아진다. 그래서 늘 뭐냐면 이자. 집에서도 마찬가지. 이자 얼마 무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아무튼 그다음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나와 있죠? 자, 얘는 뭐냐? 손익거래죠. 그러니까 손익거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본거래가 아니라고요. 손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손익이 안 들어간다. 얘는 대부분 다 미실현 손익이다. 미실현 손익이 된다. 그래서 얘는 성격별이 아니고 기능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매출원가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기능별 손익계산, 매출원가법, 기능별 손익계산서. 자, 그다음 얘는 뭐가 되죠? 미래 현금 예측에 유용한 게 뭐다? 여기는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되고 더 간단한 게 뭐예요? 성격별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해하기도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는 게 뭐다? 그게 기능별. 그 목적 적합한 정보가 뭐냐? 여기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예요. 그게 바로 뭐다? 기능별. 아무튼 우리 기능별, 성격별 구분하는 거 있죠? 그거 잘 보시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이제 4번이 1번, 2번, 3번부터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돼. 4번 문제.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이에요. 5번은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5번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한 6개 정도는 그냥 제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렇다고 제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들어두고 기억을 해두라. 다행히 이제 똑같이 나오면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공시죠. 특수관계자 공시는 왜 중요해요? 왜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뭐예요?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한테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뭡니까? 얘한테 회사를 차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납품 같은 걸 전부 다 얘 회사에 막 몰아주는 거 이렇게. 물류 같은 것도 다 얘가 하는 거고 이렇게. 아, 그러면 뭐예요? 아들 회사가 이제 쑥쑥쑥 성장하고 그다음 거래 가격도 뭐예요? 원래는 막 표현은 그렇지만 단가를 막 후려치고 막 싸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이잖아요. 그냥 비싼 값으로 막 돈을 주는 거니까 이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세법에서도 부당해서는 부인하죠. 그죠? 당연히 회계에서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는 당연히 잘 공시를 해줘야 된다. 공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옳은 것은인데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객관식의 센스. 이거 여기 보세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이렇게 그죠? 경영진은 지네들이 회사 운영하고 요새도 막 카카오님 머리에서 막 문제되잖아요. 이렇게 경영진들 자기네들이 막 스탁옵션 가지고 있는 거 막 행사해가지고 튀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단기 종업원 급여만 이 만자가 들어가면 틀렸다고 그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지배기업 보고서에는 지배기업과 거래가 있는 종속기업만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뭐냐면 거래가 없더라도 종속기업은 다 공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자가 들어가면 틀렸다고요. 반드시. 뭐뭐만 이렇게 하면 걔는 틀린 문장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 명칭은 공시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3번. 여기 나와 있는 유의적이란 말이 뭐예요? 중대한이죠. 시그니피컨트란 말, 이게 중대한.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이렇게 보고기업에, 그죠? 우리 왕회장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죠. 당연히 특수관계죠.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식에서 요령 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만 아니죠. 단기 종업원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라든가 해고급여 등이 다 포함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얘도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엄청 중요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해설 듣고 혹시 시험장 가서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 그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6번 문제인데 6번은 좀 별표를 치시고 자, 6번은 이제 뭐냐면 원재료가 나오고 제품이 나와요.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제품이 있고 여기 원재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원재료는 제품에 종속되어 있다. 자, 그 말은 뭐냐? 제품에 대해서 저가법을 쓰면 원재료를 저가법을 쓰고요. 제품의 저가법을 쓰지 않으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 좀 더 써보겠습니다. 원가가 있고 여기 NRV가 있다. 시가가 있다는 뜻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자, 뭐냐면 여기 취득원가 10만 원이죠. 제조원가 20만 원의 제품. 이렇게. 그 다음에 원재료 현행 대체원가 9만 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원재료 9만 원 합니까?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제품의 순실현가치 23만 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 원가 20만 원인데 순실현가치 23만 원이면 얘로 한다고요. 원재료 감액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평가순위 얼마예요? 1번. 0원이 된다. 1번. 0원이 된다. 그죠? 엄청 쉬워요. 이렇게. 정말 제가 다음 시험에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험에. 얘를 제가 예를 들어서 19만 원 해놓을게요. 그럼 제품에 대해 저가법 쓰잖아요. 원재료 감액한다. 그럼 평가순위 얘 만원, 얘 만원. 그럼 답이 3번에 있는 2만 원 돼야 돼.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원재료는 제품의 이게 말로 하는 걸로도 중요해요. 원재료는 제품에 종속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품을 먼저 봐야 돼. 원재료를 먼저 보면 안 되고 제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품의 저가법을 쓰면 원재료를 감액하고 제품의 저가법을 쓰지 않으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 그게 결론이 된다. 아무튼 요 6번 문제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요거를 꼭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래서 어떻게 풀으려고요? 제품 원재료 쓰고 원가가 있고 NRV가 있어요. 이렇게 원가가 있고 NRV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재료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 표를 그리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 원재료를 먼저 준다고요. 원재료 10만 원? 그 다음에 현행 대출 9만 원? 얘 9만 원 평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제품을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저가법을 쓰지 않으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뭐냐면 원자재 값은 늘 들쭉날쭉한다고요. 근데 원자재,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돼지고기 값이 움직인다고 해서 김치찌개 값을 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치찌개 그 값이 이제 달라지는 거는 뭔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그때 값을 올리는 거예요. 함부로 막 올리지 않는다.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저가법을 쓸 상황이에요. 그럼 매우 중차지한 거죠. 그럼 원재료를 감액한다. 그래서 결론은 원재료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제품까지 보고 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7번도 역시 별표 치시 어렵지 않아요. 7번도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재고 자산이에요. 자, 여기를 뭐라고? 여기를 판매 가능 재고라 하죠. 너무 친절해요. 기초 재고에다 단기 매입을 더한다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게 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물어본 질문이 비용으로 계산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물어봤는데 찍더라도 이걸 찍으면 제정신이 아니. 이걸 찍어도 역시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면 재고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 처리 쓰기 50만 원. 그러니까 답은 얘 아니면 얘라고. 얘 아니면 얘.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여기 평가 손실 차감후 재고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산, 나머지 45만 원 비용이죠. 비용은 답 2번. 그러니까 7번도 매우 쉬운 문제. 그러니까 여지까지 한 것 중에 아까 우리 5번이었나요? 이렇게 5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제가 매우 쉽다.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매우 쉽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재고 평가 손실은요.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매 가능 재고 50만 원이고요. 그럼 평가 손실을 반영하기 전 재고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원가는 40만 원인데 평가 손실 5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 5만 원을 줄이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45만 원 된다. 그래서 비용이 45만 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예요? 감모 손실 또는 평가 손실을 반영한 후에 재고를 적으라고. 그러니까 항상 강조했죠. 자산이 아닌 건 다 비용이다. 자산이 아닌 건 다 비용이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게 7번. 너무 쉽습니다. 7번까지는. 자, 이제 8번 문제 보죠. 8번. 자, 8번 보시면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먼저 1번. 재고 자산은 취득원가 순실현 가치죠. 미니멈. 낮은 걸로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얘를 저가법이라고 한다. 얘를 저가법이라고 한다. 자, 2번 보세요. 여기 순실현 가능 가치죠. NRV죠. 예상 판매 가액에서 추가 예상 원가 및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게 NRV라고. NRV의 뜻. 그다음 원자재 현행 대체 원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게 추정되는 여기 같은 예외 없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먼저 보라고. 그러니까 제품의 저가법을 쓴다 원재료 감액을 해요. 근데 만약에 예외상으로 제품의 저가법을 쓰지 않으면 원재료는 뭐예요? 감액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 예외 없이 평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종속돼 있다. 뭐에 종속돼 있어요? 제품에 종속돼 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 저가법을 쓰면 원재료 감액하고 제품의 저가법을 쓰지 않으면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4번. 자, 얘는 확정 판매 계약에 써볼게요, 제가. 확정 판매 계약. 그래서 이 확정 판매 계약은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전쟁하고 하마스 이제 뒤에 또 뭐 누가 아니면 이란이 있어서 이란도 막 참여하고 하면 결론 뭐냐 유가가 막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미리. 그게 바로 뭐다? 확정 판매 계약이 된다. 확정 판매 계약이 된다. 이러면 얘는 계약가액의 기초. 그리고 계약가액의 반대말이 뭐예요? 일반 판매 가액이죠. 일반 판매 가액. 그러니까 확정 판매 계약에 체결됐으면 걔는 계약가액의 기초에서 저가법을 써. 계약가액의 기초에서 저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8번도 좀 쉽습니다. 쉽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 원재료는 종속돼 있다. 뭐에 종속돼 있어요? 제품에 종속돼 있다. 그걸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건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근데 역시도 여기도 봐보세요. 뭐뭐만, 반드시, 예외 없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센스. 그러니까 여러분, 요령필요한 뜻이 아니에요. 요령필요한 뜻이 아니고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한결 그냥 문제가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요거 이제 재무회계 한 40문제 푸는데 한 몇 분이면 될까? 한 20분 정도면 아마 40문제를 아마 다 풀 거라고 저는 생각. 왜냐면 답들이 다 그냥 다 보이니까.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도 역시 보여요. 9번도 엄청 쉬워. 이게 정부 보조금이지, 보조금. 이렇게. 자, 그래서
보조금 회계 처리 결정 방법은 뭐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산차감법도 있고 이연수입법도 있고 강제사항이 아니고 재량권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사항이라고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이고 표시한다면 틀려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차감법도 되죠. 이렇게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은 자산차감법도 되고 이연수입법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이 4번인데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할 방법 표시하는 경우 제가 해볼게요. 자, 내가 기계장치를 사는데 이 기계장치는 100억이고 보조금이 60억이나 우리 전기차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산차감 보조금 60. 이게 40억 되죠? 자산에서 빼는 형식. 그러니까 이 장부금액 유형산 취득금액이 아니고 취득금액에서 보조금을 빼야 돼요. 보조. 그게 자산차감법이라고. 이게 이연수익법이라면 보조금 여기다 쓰죠. 이렇게. 그러면 장부금액이 취득가액과 처음에 일치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 자산차감법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 취득금액에서 뭘 빼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을 빼줘야 된다. 보조금을 빼줘야 된다. 여기 보세요.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차감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그러면 장부금액은 유형 취득금액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야죠. 여기 요 표현.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얼마냐면 100억짜리인데 보조금 얼마 받아? 60억 받았죠? 내 돈 40억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차감법. 여기 9번도 매우 쉬워요. 9번도 매우 쉽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여기 10번 문제. 자, 우리 10번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여기다 좀 제가 해볼게요. 자, 연도가 좀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1년도, 여기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고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처분했냐면 X5년 4월 1일이니까 여기 보세요. 3월 31일 날. 삼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1년, 이렇게 1년, 이렇게 1년, 여기는 9개월. 그 다음에 얘가 정액법상이에요. 정액법상. 그래서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요. 내용연수가 10년이에요. 1년에 얼마냐? 5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5천만 원, 여기도 5천만 원, 여기도 5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현재 1억 5천만큼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에 12분의 9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3. 이렇게.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 3,750만 원 된다. 이렇게 3,750만 원 된다. 3,750.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억 8,750만 원. 그러니까 1억 8,750만 원만큼을 죄송합니다. 1억 8,750만 원만큼 지어놓은 거. 누계액이 저기 있어요. 1억 8,750만 원만큼을 생각했다. 취득가액은 얼마나 5억 원이었다고요. 그럼 처분 시점의 장부 가치는 얼마가 되냐? 3억 1,250만 원이 된다. 3억 1,250만 원. 요걸 얼마에 처분했어요? 요거를 3억 원에 처분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250만 원만큼 싸게 했죠. 처분 손실. 답은 여기 4번에 있는 1,250만 원이 유형산 처분 손실. 여러분, 요 정도는 쉽죠. 저도 지금 암산했잖아요. 암산. 계산기. 그렇죠? 계산기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계산기도 안 들고 왔어요, 지금. 자,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이게 5억 원이고요. 내용연수가 10년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그럼 1년. 그럼 현재 1억 5천이 생각되고, 그 다음에 9개월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9로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된다? 걔는 여기 나오는 3,750만 원, 3,750만 원. 그래서 누계액이 얼마예요? 1억 8,75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장부 가치는 3억 1,250만 원짜리예요. 3억 1,25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3억 원에 싸게 팔았죠. 얼마? 1,250만 원만큼 싸게 팔았죠. 1,250만 원만큼 싸게 팔았다. 그래서 이게 처분 손실로 1,250. 그래서 10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120개월. 이게 120개월이 10년이라고. 그죠? 45개월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가 여기 뭐냐면 12개월, 36개월에다가 9를 더하라. 그래서 여기 45개월 쓴 거예요. 물론 120분의 45로 하셔도 돼요. 120분의 45. 근데 우리가 연 단위로 이제 삼각해가지고 계산해도 된다. 아무튼 10번 문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5번 문제였나? 그 문제만 조금 이제 좀 벗어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